그래서 이제 경제정책인데 하여튼 그래서 얘긴즉슨 이제 그럼 경제정책은 요는 그래서 경제정책은 뭐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정책은 왜 하는가에 대한 답은 했다고 봅니다. 다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왜가 아니라 어떻게겠죠. 중요한 것은 많은 그 여기 우리 이제 다른 뭐 우리 정치학자도 계시고 다른 인문학자들도 계실 텐데 그 이제 현대의 경제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 있는 그 어떤 이론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비판적인 것들이고 그런 게 많은 부분이 경제학자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부분이 정확히 문제라든가 뭐라는 걸 잘 정리하고 잘 찍어냅니다. 예를 들면 뭐 샌델 같은 사회학자 철학자가 보는 거, 피케티 같은 그 이제 소콜드 좌파 경제학자 보는 거, 또 우리 주류 경제학자들이 보는 것도. 근데 많은 경우에 특히 외부에서 경제 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게 문제고 이게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는데 까지는 맞는데 거기까지는 맞는데 되게 그 다음이 약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들의 질문 아니지. 이게 문제가 정말 개탄스러운 상황이면은 빈부격차 이렇게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때려잡아? 그것도 아니고 이제 거기서부터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정책의 그 영역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정말 대가 거시경제학자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까지는 정확히 얘기를 하는데 어느 시점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해결하러 들어갈 것이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의 힘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론을 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는 게 없죠. 이거는 정책 담당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그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맨날 오늘 이런 얘기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일화 같은 거죠. 이거 제가 이제 이론 걸어서 뛰어나지가 전혀 않은 사람이라서 이제 경제 이론은 사이언스고 경제 정책은 이제 소위 말하는 아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말 딱 몇 년 전부터 딱 끊었습니다. 이거 김상조 교수가 또 그 말을 마구 써댔더라고. 언론이 또 그걸 받아대고 내가 얘기할 때 왜 안 받아주니 그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거 꼭 내가 카피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저 그 전부터 썼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사이언스고 딱딱 부러지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건 그건 이제 물론 서로 거시정책하는 특히 그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케인지안하고 시카고파 이런 통화주의자 내지 시카고 학파라는 요즘은 신자유주의라고 묵뚝을 얘기하지만 그런 쪽하고 그 논쟁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 이제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이창용 총재가 우리가 다 이창용 총재가 돼가지고 한은에서 미국은 계속 금리를 요새 딱 스톱을 시켰지만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어떻게 금리를 얼마만큼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는 물론 이창용 총재 본인은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지만 그거 결단을 내리는 거는 정책 담당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간단히 얘기해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거는 아주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이지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도 안 되고 우리가 아는 이론에만 집착해가지고 이런 때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생각. 이런 때는 절대적으로 재정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에만 매몰돼서는 제대로 된 정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의 시대에도 필요한 데서는 쥐어짜야 되는 것이 있고 긴축적 재정 정책이 매우 필요한 시절에 또 필요한 재정 지출은 오히려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다 내려주는 그 실용성이 있어야 정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무슨 이거는 우리가 양보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식의 얘기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건 일화로
한비자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 친구가 먼저 한비자 나라 사이다 뭐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한 이야기지만 많은 학자들 이제 육아에 그 저기 반대한 한비자에 여기 뭐 무지하게 그 실용적인 것과 비실용적인 얘기가 나오지요. 근데 물론 뭐 뒤에 계속되지만 유교적 경제관이라는 것이 뭐 비실용적이고 비현실적이고 맨 뭐 탁상공 논 그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대비를 하다 보니 그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 한비자가 실제로 그래서 육아들을 굉장히 비웃었다 그러거든요. 뭐 저기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야 임마 아까 저 빅모상 다녔다. 니네 그럼 니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니네 그럼 저 장의사 도움 안 받고 할 수 있어? 이 유교 선비들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죠. 무슨 백정? 이거 백정이라는 건 아시죠? 유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급의 그 직업입니다. 직업 중에도 산업공상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이거는 거의 인간으로서 하면 안 돼. 그 딱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백정 니네 그럼 고기 어떻게 먹을래? 네. 그런 거죠. 물론 유교적 관이라는 게 도덕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백정이 무슨 뭐 사람이 나쁘다 여기도 그래요. 사람이 나쁘다 그런 사람보다 어질지 못할 리가 있겠냐.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차이를 둬서 뭐 이런 것도 뭐 틀린 소리는 아닌데 하여튼 경제 정책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는 제도학파적인 얘기가 있다는 얘기고 뭐 아유 한비자 너무 많다. 넘어가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면 염철론이라는 거 이제 염철 그 소금과 철의 독점에 관한 것인데 국가 독점을 이제 심지어 기원전 1세기에 한나라 중국의 한나라가 이제 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많은 국가들이 근대 소위 자본주의라는 게 제대로 발달하기 전까지는 소금 같은 것은 다 독점입니다. 제일 독점하기 쉬운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광산 몇 군데를 딱 소금 광산 혹은 바다의 그 허가권을 딱 쥐고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염철회의라는 게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적어도 육아와 법가가 정면 그러니까 법가라는 게 정권을 잡은 거는 아시다시피 그 진나라 진시황을 이제 법가 계통의 상황 이제 무슨 한비자도 있지만 한비자 상황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의 정책을 하고 물론 그 뭐 경제 정책이 중요한 거겠지만 그때는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했죠. 어쨌든 그런데 그 내부의 그 권력 투쟁에는 한비자가 이제 먼저 처형을 당하고 상황이 이제 해서 그 나라를 망치고 그러다가 진나라가 망하고 그 뭐야 초한 양국의 그 쟁패가 다 한거조 유망의 한나라 이겨서 이제 한나라가 돼서 전한에 한참 전성기쯤 되는 이제 한무제 때 염철회의라는 게 생깁니다. 한무제가 한무제 때가 아니라 한무제 죽고 나서 한무제가 이제 그 염과 철의 독점을 이제 확립을 했는데 무제의 아들인 경제인가요? 이거 왜 또 뺐어? 해서 이제 이게 필요하니까 염철 전면제로 도입을 했는데 이 상홍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반적인 법가적 생이 아주 실용적인 관료죠, 관료. 소위 그 외조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죠. 여기 곽거병이라는 사람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연세들이 드시니까 학생 때 국사나 서양사를 다 들으셨으니까 아시고 곽거병이라는 이름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곽거병의 여기 나오는 사람이 이제 동생이 이제 여기 중요한 역할 염철의의 이게 이제 권력자들이죠. 이제 이 한무제 이건 이제 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 한무제가 이렇게 생기지 안 생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략 후세 사람들이 그렸겠지요. 미안합니다. 어떻게 이전. 무제자 시원 소재군의 경제 소재 조치에서 염철을 소집을 합니다. 이거를 했던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현량 문학하면은 이게 나는 사람 이름이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금의 저 고려거란 전쟁 보면 거기서 정당 문학이라는 직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선비들이죠. 간단히 얘기죠. 똑바로. 그래서 이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하는 입장은
짐작하시기로 상황형의 반대편에서 야 이거 계속 해야 돼요 하고 이제 한 거예요. 천하와 더불어 이익을 다투지 말라. 야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거. 국가가 만약 독점하면 자기는 다 가지다니. 좀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상황형적은 이거 아니다 말이야. 아직 재정이었는데 이거 콱 틀어지고 있어야 재정하고 저거 이제 싸움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유가 입장이 뭐야? 더불어 백성을 이거 원하지 말이야. 아, 그거 왜 자꾸 일부러 가져오고 세금 걷어내고 이러지 말라 말이지. 통치자가 사사로운 이익을 강조하다니. 아니 이게 염철의 독점은 뭐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 전비뿐만 아니라 저기 왕실 비용을 다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로운 이익이지. 유가 입장 더더욱이 사사로운 이익이죠. 임금님이 맨날 이렇게 소박한 옷 입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맨날 적어야 되는 사람이 자기 저 파티하기 위해서 말이야. 야, 저 재정 수입 있지 않냐? 좀 갖다 쓰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이게 이제 이게 환관이 아니고 이제 관자는 너그러울 관자 쓴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상업과 공예는 국가를 다스린 근본적인 이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은 곽이다. 권력 투쟁으로 가죠. 권력 투쟁으로 가니까 이 임금님의 그 주위에서 이제 그 이후에 진짜 환관들, 그 이후에 이제 송나중 가면 이제 진짜 환관들, 내시들이 당송인가 하지만 이 사람들이 권력 투쟁에서 이 상호양이 처형을 당합니다. 이 곽시대가 그때는 아주 굉장한 그 실권자들이에요. 두연년이라는 사람이 이 염철회의를 이제 발안을 해서 하고 거기서 끌고 가서 일단 타협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런 류의 것이 이제 쭉 저한테 그렇다 해서 뭐 산업공사나 이런 것들 그런 하는데 이게 그렇다 해서 이것 때문에 이 아시아권의 경제는 맨날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와 같은 경제관은 오늘날에도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이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조선시대 이후 성리학적인 그거를 더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뭐 실학 같은 도전 세력이 좀 있었지만은 저 경제관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게 원리주의적 접근이 적어도 한 말까지 있었고 그와 같은 게 그 정통파에 대한 생각, 뭔가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보고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정책에서는 실용성을 좀 멀어지는데 중요한 이유가 된다.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뜻에서 이 에피소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상호양이고 이 사람은 곽광입니다. 이 뭔가 이제 후세 사람들이 그 이미지에 맞게 그렸겠죠. 뭐 실제로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정책이라는 거는 결국 이런 것이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저 시기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경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까지 틀림없는 사실인데 요걸 잊어버리면 당사자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정책의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그래서 이해관계가 엇갈림으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재분배 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재분배를 큰 적을 한다면 다 좋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기초생활보장 액수를 올린다든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린다든가 이거를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옳은 정책 방향이죠. 근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뒤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는 항상 누군가가 손해보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손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큰 그럴듯한 구호보다 그럴듯한 앞장선 그 좋은 점보다 크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죠. 제가 이거 할 때 이제 과거에는 제가 우리 아스미도 계시던 때지만은 18대 국회 마지막에 그 한미 FTA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미 FTA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미 FTA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국익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한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한미 FTA를 해서
손해본 사람들이 상당히 있지요. 대표적인 건 농업 부문이죠. 그것 때문에 논쟁도 길어졌고, 그래서 많은 보완책, 그러니까 농업 부분의 보조금도 늘려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는 어떤 분들은 그때 뭐 빨리 하고 이제 비난을, 저 기억이 납니다. 제 이제 국회에서 그 비준하고 나서 나올 때 모 신문, H모 신문에서 딱 그래서 찬성했어요, 반대했어요 하고 이 사진 보고 미리 다 파악했을 텐데, 그분 이제 당연히 찬성했죠. 내가 뭐 한나라당 의원인데 하고 나오는데, 그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 보면 될 텐데 하고 나 화내고 그냥 갔는데, 그러던 때입니다. 그런 때고, 제가 이제 한 며칠 후에 이제 재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을 막 돌아다니니까 그 세탁소 주인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말이야, 이렇게 중요하고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보완책도 안 하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그 이제 하나하나가 제가 보기에 다 틀린 말입니다. 뭐 보완책 많이 말리니까 졸속이라니. 그 당시에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얼마나 고생을 해가면서 그 당시 야당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막 참았습니다. 이게 꽝꽝꽝 날치기 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때 무지하게 참았어요. 그때 다 차출돼서 거기 가시고 선배님도 아마 차출돼서 안으로 들어가셨을 텐데, 그때 외통위원 아니셨죠? 그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게 이제 한미 FTA 자체는 하겠다는 건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2011년 내 가을 11월 며칠에 비준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걸 졸속으로 했다든가 막 싹 안 가르쳐주고 몰래 했다든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거 대충 졸속으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절대로 졸속으로 하진 않았어요. 자꾸 뭐 여기 없는 분 이름은 얘기해서 그렇지만 남경필 의원이 그때 정말 참을성 있게 외통위를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치하고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뭐 정치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과정이 있었어요. 안 되면 결국 토론하고 설득하다 안 되면 투표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수결로 정하면 다수결로 오르냐? 뭐 이거는 또 이제 또 학자들이 또 그거 항상 옳은 거 아니다 이런 거 많이 하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정치학 책에서 배운 건데 이거 뭐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이고,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요 얘기로 하는 겁니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었던 것이지, 무슨 뭐 내가 배운 경제 이론은 아니, 우리 편이 생각하는 경제 정책은 이것만 가지고 하면 큰일 난다는 거를 다시 강조하는 거, 이건 뭐 저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개의 반면 교사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다는 틀림없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건 좋은데 급격히 인상하겠다고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까 전월세 상한제 했지만은 그를 포함한 많은 그 부동산 정말 남발하다시피 했던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결국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바로 이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서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의 실제로 뭐 수혜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정책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들이 이런 소위 이제 흔히 표현대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아니 그런 거는 좀 곤란합니다라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못할 텐데,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이거 뭐 유명한 얘기는 그럼 요 분에 이제 요 에피소드만 전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의 허태균 교수라고, 혹시 고대 심리학과에 계세요? 난 이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 뵙고 싶은데, 이게 제가 이제 옛날 스크랩을 정리하다 한 1년 반쯤 전에 발견했어요. 글 쓴 게 2017년 6월 14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된 후에요. 옛날 스크랩 정리하다가. 근데 이 양반의 얘기 이거는 잘 못 읽으실 테니 그 다음에 요약을 해놨어요. 이렇게 했어요. 이 제목이 정책의 불안전 판명 괜찮은 거예요. 칼럼의 제목이 고려대학교 경제학과가 아니고 정치학과도 아니고 심리학과예요. 정부 지원에 불구하고 임금상 초래하면 이는 국민소득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걸 의미하지만 좋은 파트죠. 동시에 일상생활의 모든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최저임금 상향 정책 방향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바꾸더니 이걸 아무도 하지 않는다.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러면 저희도 반성이 됩니다. 우리도 정책을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야 이거 하면 좋아 이런 얘기만 했지 과연 여기에도 좀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지는 조금 자신 없는데 여기선 사실 얘기를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거는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얘기를 하고 반론을 듣는 과정이 생략되지 않았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반론을 듣지요. 여론 또 국회 또 여기 계신 분들 전문가 듣죠. 듣기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관료 집단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자기도 책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지금처럼 이런 국민사회 근본적 변화 철학 없이 걸출했다. 아주건 무식하고 한심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괄호 속에는. 만약 그 변화를 예상하면서도 국민의 충분히 설명하자면 그거는 정책의 불완전 판매다. 사기다. 그럼 최저임금이 높은 날은 그로 인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모두 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죠. 국민은 그 득실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듣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야, 이 양반이 이렇게 조그만 칼럼에서 말이지 우리가 책으로 써도 못할 얘기를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경제학자 아닌 분이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자기 과제는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사실은 아마 오늘 미래 우리 경제부는 이거 얘기를 주로 하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데 원고를 보시고서는 아니 이 사람은 딴소리만 실컷 하네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많이 하고 있는 얘기고요. 특히 뭐 저출산 고령화는 뭐 진짜 문제죠. 실제로 하고자 하는데 못하는 게 많아서 그렇지. 여기 이제 일부러 교육개혁은 뺐는데요. 교육개혁을 갖다 집어넣으면 마치 이 정부 무슨 3대 개혁국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 하여튼 오늘 시간이 돼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서로 데뷔전이 됐는데 우리 정말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많은 의견도 내주시고 그래서 지금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이걸 뭐라 해요? 세미나 시리즈라고 하나요? 개강해서 강의 시리즈가 잘 될 수 있도록 이사장이 별 힘은 없지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